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가 지구상 머나먼 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온 여대생이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타나카 미사키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 항상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어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평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죠.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 구조가 비슷하다고 늘 들어왔으니까요. 한국어는 일본어랑 문법이 비슷하다던데 쉽게 배울 수 있겠지? 출국 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한국어는 그냥 일본어랑 비슷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며 안심시켰죠. 출발 전 몇 주 동안 기초 한국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밥을 먹다, 학교에 가다 같은 기본 문장들이 정말 일본어와 비슷했어요. 조사 사용법과 문장 구조가 익숙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어를 아는 것이 한국어 학습에 큰 이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일본어로 학교에 갑니다는 가쿠코의 이키마스인데 한국어로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하니 너무 비슷해.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조사와 어순이 같아서 번역하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짐을 싸면서도 한국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넘쳤어요. 기초 회화만 익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된다고 여겼죠. 어차피 일본어와 비슷한 언어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어 단어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은 이미 외우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표현들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의 진짜 깊이와 복잡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자 금세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발음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억양도 달랐거든요. 일본어로 말하면 알아들을까 싶어 시도해봤지만 공항 직원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죠. 아, 역시 문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쉬운 건 아니구나. 처음으로 작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현지에서 며칠만 지내보면 금방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발매기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진짜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국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일본어와 한자가 섞인 문장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글로만 이루어진 안내문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일본에서는 그냥 매표기라고 하면 됐는데. 당황해하던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일본어로 물어보는 그 학생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의 한국 생활에서 중요한 인연이 될 강민혁이었죠. 지하철 발매기 앞에서 처음 만난 강민혁 덕분에 서울대 기숙사까지 무사히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일본 유학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고 덕분에 첫날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강민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는
문법보다 뉘앙스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일본어도 경어와 상황별 표현이 다양한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그냥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룸메이트인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밝고 활기찬 인상의 한국인 학생이었죠. 서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누고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가려 노력했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나서 지수가 저에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밥은 먹었는지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괜찮다고 대답했더니 지수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이 기숙사로 찾아와 캠퍼스 투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걸으며 어제 지수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걱정과 배려가 담긴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답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았던 거죠. 이 작은 해프닝을 통해 한국어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감정과 뉘앙스까지 포함된 언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법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의사소통까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수업 시간표와 교재를 받기 위해 국제학생센터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아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알리아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6달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비슷해서 더 쉽게 배울 거라 생각했는데 왜 알리아가 더 빨리 향상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알리아는 자신의 모국어인 카자흐어가 한국어와 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조사 사용법도 유사하다고 설명했어요. 투르크계 언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으로 문법적 공통점이 많다는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어보다 한국어와 더 비슷한 언어가 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은 우리에게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는 높임법과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 일본어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이 특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어미 변화가 훨씬 다양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언어였습니다.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비슷함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한국어 학습의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차. 드디어 한국어의 진짜 매력과 깊이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캠퍼스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어와 비슷한 문법 구조라는 점에만 집중했던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이 단어는 한국 문화와 언어의 핵심을 담고 있었어요. 정을 나누다, 정이 들다, 정을 주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죠. 일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풍부하게 표현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강민혁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괜찮아 라고 물을 때 다이저부라는 표현 하나로 충분한데, 한국어에서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등 상황과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뉘앙스의 차이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그 안에서 한국어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한국어와 알타이 언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서 한국어가 터키어, 몽골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일본어도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 한국어의 역사적 배경과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지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지수는 제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고 자연스러운 표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아어에오 세요 시겠어요? 그 같은 종결어미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지수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의 높임법은 더 체계적이고 일상 대화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우연히 교수님과 마주쳤어요. 일본에서라면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인사하고 끝낼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지수가 교수님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었고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자연스러운 대화가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수님과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 한국에서는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점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도 함께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전에는 그냥 자막으로만 이해했던 드라마가 이제는 조금씩 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섬세한 어휘들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쉽다, 서운하다, 뿌듯하다 같은 감정. 표현은 일본어로 한 단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리아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일주일에 2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언어 배경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문장도 모국어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달랐어요. 저는 조사 사용에는 익숙했지만 발음이 어려웠고 알리아는 문장 구조는 쉽게 이해했지만 한자어 어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일본어와 비슷해서 쉬울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은 사라졌고 대신 한국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환학생 생활 2달 차, 한국어 중급 수업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일상 대화를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진지한 도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커졌어요. 특히 한국어의 다양한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어서, 으니까, 지만, 으면 같은 연결 어미들이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일본어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국어는 더 세밀하게 구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급 수업에서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한국의 정문화, 세대 간 소통,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더 복잡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한국어 속담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티끌 모아. 태산, 산 넘어 산 같은 속담들은 일본에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있었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어요. 이런 속담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혁과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교환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민혁은 제가 한국어로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외국인이라서 외롭고 힘들어라고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민혁이 공감하며 들어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룸메이트 지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자막 없이도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을 통해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풍부한 감정 표현 어휘가 인상적이었어요. 주말에는 지수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일상적인 한국어를 접할 수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보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장 상인들의 친절한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견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발표문을 쓰면서 그동안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되돌아보았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배운 문화적 인사이트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대회 준비를 위해 민혁과 지수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발음을 교정해주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주고 무대에서의 자세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대회에 임할 수 있었어요. 대회 당일, 많은 긴장 속에서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일본어와 비슷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한국어만의 독특한 매력과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와 문화가 담긴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의 따뜻한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더 컸어요. 한국어로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학기 중간에는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말 동안 민혁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의 가정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민혁의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 오갔던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표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배우는 외국어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언어가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했어요. 일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한국어의 창을 통해 제 시야는 더욱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어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일본어와 비교하는 것을 넘어 한국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표현할 때의 감정과 일본어로 표현할 때의 감정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교수님의 설명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현대시를 통해 한국어의 서정적인 표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 설렘, 아련함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들이 일본어로는 한 단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강민혁을 만났어요. 그는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칭찬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 생활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제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편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힘들었죠? 라는 민혁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응. 근데 이제 한국어가 좀 재밌어졌어.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성공이네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우다 보면 따뜻한 언어라는 걸 알게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참 따뜻한 언어였어요. 높임법과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정이 담긴 표현들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교환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통 예절과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예절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공경과 배려의 정신이 언어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 중에 한국 전통차 예절을 배우게 되었어요. 차를 따르고 받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손한 표현들, 눈빛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존중의 마음까지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다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체험 후 토론 시간에 제가 한국어로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높임법이에요.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는 더 세밀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돼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언어 속에 그 문화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었어요.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복잡한 생각과 감정까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학교 신문사에서 외국인 학생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언어를 통해 본 문화의 차이라는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대해 글을 썼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그릇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의 풍부함입니다. 그립다, 설레다, 아쉽다 같은 감정 표현은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교정받는 과정에서 제 한국어 표현력이 더욱 향상되었어요. 글이 실제로 신문에 실렸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는 이제 토론 주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현대 사회에서의 전통 문화의 의미,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변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과 문화적 컨텍스트도 배웠어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 사용되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머와 관용적 표현들도 이제는 웃음 포인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민혁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과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을 위한 작은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두 언어의 문법적 차이점, 발음의 특징, 문화적 배경이 담긴 표현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 역시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이드북 작업을 하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와 비슷해서 쉬울 거라 생각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언어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차이점 때문에 더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어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 귀국을 일주일 앞둔 시점, 마음은 이미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한국어로 맺은 인연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결심도 생겼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다짐이었죠. 학교에서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한국인 친구들,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각자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어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어가 일본어와 비슷해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만의 역사와 문화, 감정이 담긴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특히 한국어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파티 후 민혁, 지수, 알리아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지난 몇 개월을 회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발매기 앞에서 당황해하던 제 모습부터 이제는 한국어로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현재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사키, 이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편해졌어? 민혁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는 순간도 있어. 가끔은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 이 말은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사키의 한국어 이야기, 계속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알리아는 저에게 자신의 나라 카자흐스탄에 놀러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어. 다음에는 함께 카자흐어도 배워볼래? 우리는 웃으며 미래의 언어 학습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명동거리. 각 장소에서 한국어로 설명을 듣고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관광객이 아닌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더 깊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가씨, 고운 자태로구나. 한국 옷이 참 잘 어울리네. 할머니의 칭찬에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순간의 따뜻함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민혁의 가족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가족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음식 이름과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미역국은 생일에 먹는 음식이에요라는 설명을 들으며 음식에 담긴 문화적 의미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모은 책과 노트들을 살펴봤어요. 처음 쓴 서툰 한국어 일기부터 최근에 쓴 복잡한 감정이 담긴 에세이까지 그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웠어요. 기숙사를 떠나기 전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일본인이라서 약간 경계했어.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너를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 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편견이 사라졌어.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선물해 주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구나.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공부였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한국어.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 소중한 언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했어요. 공항에서 민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하자. 민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그때는 한국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우리의 약속은 이별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글을 썼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것은 언어가 단순한 문법과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역사, 문화, 사고방식, 감정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다.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일본 도쿄에 도착한 순간 익숙한 일본어 방송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국어의 편안함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한국어 표현이 먼저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신기하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모두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미사키,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셨죠. 그건 아마도 제가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면서 생긴 변화였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와 비슷해서 쉬울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대학교로 돌아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 중급 과정에 등록했어요. 교환학생 경험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신감 있게 도전했습니다. 수업 첫날 선생님께서 제게 한국 교환학생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동급생들의 놀란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제 한국어 실력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업에서 비공식적인 조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대학 축제 때는 국제교류 부스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맡았어요. 한글 이름 써주기, 한국어 간단한 표현 가르치기, 한국 음식 소개하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와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한국어가 일본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문법 구조는 비슷해도 언어가 담고 있는 정서와 표현 방식은 정말 달라요. 오히려 그 차이점을 이해하게 될 때 한국어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여러 학생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한일 언어 문화 교류회라는 동아리가 탄생했고 저는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과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한국 영화 감상회, 한국어 일본어 텐덤 학습, 문화 비교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정 표현 차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어의 서운하다, 아쉽다, 뿌듯하다 같은 표현과 일본어의 유사 표현을 비교하며 두 언어의 정서적 차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민혁과는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서로의 언어 학습을 도왔고 각자의 일상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만든 가장 소중한 인연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싶은 친구였어요. 일본 내 한국학 학회에서 개최한 학생 논문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정서 표현 비교 외국어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했어요. 두 언어를 모두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차이점과 각 언어가 가진 특별한 매력에 대해 썼습니다. 일본어의 와비사비가 일본 미학의 정수를 담고 있듯이 한국어의 정과하는 한국 문화의 정서를 담고 있다. 두 언어의 이런 고유한 개념들은 단순히 번역으로 전달될 수 없는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언어학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논문은 우수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비교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민혁과 지수, 그리고 다른 한국 친구들과 재회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그들이 제 한국어 실력이 더 향상된 것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미사키,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 라는 지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골 마을을 방문하여 방언도 접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 문학 작품도 원서로 읽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한국어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달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각들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한다. 두 개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대학 3학년의 진로 결정 시기가 다가왔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언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교수님께 진로 상담을 받았을 때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이제는 언어를 통해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레벨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대학 축제에서 한일 언어 문화 교류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가졌어요.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하고 일본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겨울,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였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강민혁이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축하 전화가 왔어요. 미사키, 정말 대단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민혁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 한국어 여정의 시작점이었고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대학원 입시 면접에서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왜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를 하고 싶은지 물으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두 언어가 문법적으로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각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정서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더 직접적이고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두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열정과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 도쿄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첫 학기에는 한일 양국어의 정서 표현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했어요. 일본어의 아와레, 사비시이와 한국어의 그립다, 서운하다 같은 정서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연구 방향이 매우 흥미롭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대학과 협력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언어의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두 언어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연구자로서 한국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인 대학원생들과의 토론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었고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통찰과 질문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사키 씨, 일본인으로서 한국어의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매력적인가요? 그 한 학생의 질문에 저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높임법의 복잡성이 처음에는 가장 어려웠어요.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의 높임법은 더 체계적이고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어의 매력이기도 해요.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섬세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아름답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민혁의 도움도 컸어요. 그는 이제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카페에서 만나 두 언어의 표현 방식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사키, 너는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의 강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어. 민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민혁, 지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강변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사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를 통해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 밤, 한강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저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 함께할 동반자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석사 논문 주제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정 표현 비교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두 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점과 그것이 문화적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탐구했어요. 논문 발표회에서 교수님들의 격려와 질문을 받으며 저는 이 분야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박사 과정으로의 진학을 결심했고 한일 양국을 오가며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한일 언어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계획했어요. 언어 학습을 통한 문화 이해, 한국어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창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연 당일 많은 일본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어와 비슷해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국어는 단순히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한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매력과 깊이를 가진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요. 강연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한 일본 학생이 말했어요. 미사키 선배님 덕분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언어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어와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막연한 자신감, 첫 번째 언어 장벽을 만났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점점 한국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기쁨까지. 언어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문화를 배우는 거야.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갈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탐구해온 시간들은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민혁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미사키, 한국어 계속 공부할 거죠?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중에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어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의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고 문화의 다리를 놓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제 인생의 소중한 이정표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진실, 그것은 언어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의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담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언어와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어요. 다시 한국어 책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한국어와의 더 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